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그 20번째 마지막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마지막 화네요. 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들 이야기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비자나 코인베이스처럼 이 돈을 유통하고 정산하는 플레이어들, 또 체인링크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연결 표준 기술까지. 그렇죠. 미국, 일본, 한국 규제까지 정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네, 지난 19번의 시간 동안 정말 중요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온 셈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화에서는 그 퍼즐들을 모두 맞춰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25년에 규칙이라는 문이 열렸고 2026년에는 정산이라는 내릴 전쟁이 시작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모아온 이 조각들이 합쳐지면 과연 어떤 그림이 되는 걸까요? 바로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난 19화 동안의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하는 거죠. 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2025년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코인에서 하나의 거대한 정산 운영체제, 세틀먼트 OS로 진화했다는 게 증명된 해입니다. 정산 운영 체제요? 세틀먼트 OS라? 네. 그리고 2026년은 바로 그 OS 위에서 누가 시장의 표준, 다시 말해 기본값, 디폴트를 차지할 것인가, 이걸 두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첫 해가 될 겁니다. 와, 마치 금융계를 위한 윈도우나 안드로이드가 새로 등장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OS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3층짜리 건물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3층 건물이요? 좋습니다. 가장 아래 1층은 머니레이어입니다. 돈을 발행하고 그 신뢰를 책임지는 층이죠. 네, 돈을 근원. 그리고 그 위 2층은 레일 레이어입니다. 만들어진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길, 즉 인프라입니다. 아, 돈이 다니는 길이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꼭대기 3층이 바로 컨트롤 레이어예요. 이 모든 1, 2층을 서로 연결하고 법을 지키게 만들고 운영하는 표준을 관장하는 층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3층 구조를 통해 2026년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건물의 기초부터 봐야죠. 1층 머니 레이어부터 시작해보죠. 돈을 찍어내는 주체들의 경쟁. 2026년에는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핵심은요, 누가 발행하냐에서 신뢰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로 경쟁의 축이 완전히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신뢰를 증명하는 방식이요? 네. 자, 시장의 절대 강자 테더부터 볼까요? 테더의 2025년은 유통 지배력을 어떻게든 지켜낸 한 해였죠. 그렇죠. 논란은 많았지만 시장 점유율은 굳건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2026년의 관전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규제 프레임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테더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 생존 전략이요? 그렇죠. 제도권 밖, 그러니까 특정 거래소나 규제가 닿지 않는 국가 간 송금 같은 회색 지대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더 견고하게 만들지, 아니면 어떻게든 규제와 타협점을 찾을지, 그걸 지켜봐야 합니다. 규제라는 파도 앞에서 테더가 어떤 항해수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반대로 규제의 모범생으로 불리는 서클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서클의 2025년 키워드는 제도권 확장이었어요. 우리는 깨끗하다, 규제를 사랑한다, 개성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네네. 이제 2026년의 승부처는 실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카드 네트워크사, 은행, 대형 핀테크 기업들과 얼마나 빠르게 손을 잡느냐. 아, 실제 파트너십. 네, 그들의 결제 시스템에 USDC를 심어넣는 것. 이게 서클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관 파트너십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서클이 내세우는 가장 큰 무기는 뭔가요? 바로 투명성과 규제 준수 그 자체입니다. 기관들은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서클은 우리를 쓰면 규제 리스크가 가장 적습니다. 라는 점을 상품으로 파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판에 아주 강력한 플레이어가 등장했죠. 페이팔의 PYUSD.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페이팔의 등장은 이 게임의 규칙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페이팔의 핵심은요, 발행이 아니에요. 분배, 디스트리뷰션에 있습니다. 분배요? 네, 코인을 기술적으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이미 페이팔 앱을 쓰는 수억 명의 사용자와 전 세계 가맹점 네트워크에 이 PYUSD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여내는가. 아,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성공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발행사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페이팔만의 막강한 해자입니다. 1층 경쟁 구도가 정말 흥미롭네요. 시장 지배력의 테더, 제도권의 서클, 사용자 기반의 페이팔, 여기에 팍소스나 은행들의 흐름도 있잖아요. 바로 거기서 2026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바로 규제 포맷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규제 포맷이 상품이 된다고요? 네, 2026년부터 시장의 질문은 누가 발행했어? 에서 어떤 라이센스, 어떤 감독 체계 아래에서 발행된 거야? 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뉴욕 금융감독청 NYDFS 슌인이라는 딱지 자체가 하나의 품질 보증 마크가 되는 거죠. 아, 그게 곧 상품의 핵심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온다. 맞습니다. 1층에서 신뢰를 증명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뉜다는 게 정말 재밌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돈이 실제로 가치를 가지려면 결국 흘러가야 하잖아요. 그 길이 바로 2층, 레일 레이어겠군요. 정확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길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2020년 레일 전쟁의 핵심은요. 이론적인 속도, TPS가 얼마나 빠르냐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실제 상용 정산을 감당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레일이 어디냐? 바로 이 싸움이죠. 여기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느리고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 인식을 바꾼 게 바로 L2 솔루션들이죠. 이더리움 위에 보조도로들을 많이 깔면서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아, 이더리움의 진짜 힘은 속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개발자 생태계와 오랜 시간 검증된 보안, 그리고 사실상의 기술 표준이라는 지위에서 나옵니다. 기본값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자산들이 이더리움 위에 쌓이면 쌓일수록 그 기본값으로서의 지위는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될 겁니다. 금융의 중심 뼈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솔라나는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까요? 속도가 정말 빠르잖아요. 솔라나는 실사용 결제 경험 UX에 특화된 레일로 봐야 합니다. 빠른 거래 확정 속도와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 구조는 특히 소액 결제에서 사용자에게 압도적으로 좋은 경험을 제공하죠. 아, 비자가 괜히 솔라나를 정산 테스트에 활용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2026 솔라나의 과제는 이 잠재력을 실제 대규모 상용 트래픽으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실전 성적표를 받아야 할 때가 온 거죠. 이더리움이 고속도로라면 솔라나는 도심 내부 순환도로 같은 느낌이네요. 국제 송금의 강자인 리플과 스텔라는 어떤가요? 이들은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리플의 전략은 은행을 없애겠다가 아니라 은행들이 쓰는 낡은 국제 송금망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하, 싸우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비효율을 해결해주는 파트너로 접근하는 거죠. 이게 리플의 영리한 지점입니다. 반면 스텔라는 좀 더 현장형 레일에 가까워요. 화려한 생태계보다는 실제 송금이 절실한 개발도상국 같은 현장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폴리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같던데요. 폴리곤은 기업형 결제 정산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레일입니다. 기업이나 핀테크들이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깊이 공부하지 않고도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쉽게 기능을 붙일 수 있도록 돕는 인프라가 되는 거죠. 일종의 기업용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이네요. 네,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정말 재미있네요. 1층에서 신뢰를 얻은 돈들이 2층에서는 각기 다른 목적의 레일 위를 달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던 3층 컨트롤 레이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왜 여기가 2026년 게임의 진짜 핵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요, 결국 시장의 최종 승자는 돈을 가장 많이 찍어내거나 1층, 길을 가장 빨리 까는 2층 플레이어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검증하고 법을 지키도록 만드는 표준을 장악하는 플레이어가 결국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이 3층에서 사실상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잠시만요. 보통 사람들은 1층의 테더나 2층의 솔라나는 들어봤어도 3층의 플레이어들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왜 이 보이지 않는 층이 결국 승자를 결정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체인링크를 예로 들어보죠. 체인링크는 원래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오는 오라클로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2025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진화했어요. 모든 블록체인을 서로 잇는 크로스체인 정산 표준 CCIP 기술을 선보였거든요.
이건 마치 모든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상수도 배관 시스템과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라는 섬들을 잇는 거대한 다리 혹은 배관망을 까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2026년 체인링크의 과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연결하는 걸 넘어서 기관들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리스크 관리 기준까지 만족시키는 포괄적인 금융 표준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 금융의 절대 강자인 비자의 움직임도 이 컨트롤 레이어에서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비자가 던진 메시지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해요. 소비자 경험은 지금과 똑같이 뒷단의 정산 레이어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꾼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냥 똑같이 카드를 긁는데 제 뒤에서 카드사와 은행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정산 과정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바뀐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용자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지만 시스템의 효율은 극대화되는 거죠. 이게 바로 2026년 스테이블 코인 대중화의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영리한 접근이네요. 코인베이스의 역할도 궁금한데요. 직접 발행사는 아니지만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코인베이스는 스스로를 스테이블 코인 OS 앱스토어로 만들고 있어요. 직접 아이폰을 만들진 않지만 앱스토어를 통해 모든 걸 통제하는 애플처럼요. 아하,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 인프라, 기관 채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가 될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문지기,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JP모건 같은 전통은행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접근법이 좀 다릅니다. JP모건은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같은 은행용 온체인 금융상품을 성공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에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네. 2026년의 큰 흐름은 은행들이 우리도 코인 할래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재 잘하던 예금, 펀드 같은 기존 금융상품을 블록체인이라는 포맷으로 재포장해서 내놓는 흐름이 본격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와, 1, 2, 3층 구조로 보니까 2026년 시장의 전체 지도가 정말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구조를 각 국가별 상황에 적용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국가별 상황 역시 2025년은 규칙 제정, 2026년은 실행과 상용화라는 틀로 보면 명확해집니다. 네. 먼저 미국은 2025년에 연방 차원의 규칙이 마련되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뛰어들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2026년은 이 문을 통해 실제 상용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갔다는 평가를 받죠. 네. 일본은 처음부터 설계를 은행과 신탁사 중심의 규제형 결제 수단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짰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기업 간 결제 시장에서 확산이 더 빠들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2026년 일본 시장은 엔화 스테이블 코인, 은행 컨소시엄, 예금 토큰 같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머니가 동시에 경쟁하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장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한국 시장은 어떤가요? 한국은 결제 혁신이라는 기회와 외환 리스크 관리라는 숙제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2025년에 문은 열렸지만 2026년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질문들에 답해야만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발행 주체를 은행만으로 한정할 건지, 아니면 핀테크에게도 허용할 건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해외 코인 유통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 규칙들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한국 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변수들이 많네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청취자분들이 2026년에 거대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 5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산의 변화입니다. 혁신이 어디서 먼저 터지는지를 보세요. 카드망인가, 거래소인가, 기업 송금인가. 네. 둘째, 규제의 표준화입니다. 어떤 규제 프레임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네. 셋째, 내일 경쟁의 진짜 승부처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용 트래픽을 누가 더 많이 안정적으로 처리하는지가 승부를 가를 겁니다. 네, 상용 트래픽. 넷째, 컨트롤 레이어의 표준 전쟁입니다. CCIP 같은 연결 기술, 커스터디 같은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결국 시장의 신뢰를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째, 비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입니다. 원화, 엔화,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이 달러 독주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와,
그 5가지 체크리스트를 듣고 나니 이제 단순히 코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금융 OS의 어떤 부품이 표준으로 자리 잡는지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20번에 걸친 저희의 대장정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군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온 수많은 사건들은 그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OS라는 새로운 금융 운영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였던 거죠. 네. 2025년에 규칙이라는 문이 활짝 열렸고 2026년부터는 그 위에서 실제 정산 트래픽과 시장의 표준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꼭 함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지난 20화에 걸쳐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에 이 긴 이야기가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